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마 특강이죠. 지금 우리가 물권법에 관한 테마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권부터 봐야 됩니다. 자, 함께 교재를 보시죠. 지역권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조문이 중요한데 291조는 개념이죠. 지역권이란 것은 뭐냐면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고요. 자기의 토지, 편익이 필요한 땅을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땅, 남의 땅을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편익을 받는 자신의 토지,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이어야 하고요.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두 가지가 인접할 필요는 없다.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종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역지상의 권리의 지역권은 종된 권리거든요.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고요. 이항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에 목조를 하지 못한다. 또한 만약에 요역지상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불가분성인데 이거는 이제 당사자가 다수 여러 명인 경우에요. 기억할 것은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여러 명이죠. 전원이죠. 그죠? 따라서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니까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들은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항은 의미 없고 294조입니다. 지역권 자체를 점유 취득하는 경우인데 일단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 하나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95조죠.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취득 기간을 중단시키는 것은 취득을 억제하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죠. 295조 이항입니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죠. 296조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킨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거죠. 따라서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296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자, 298조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대죠. 원래는 승역지 소유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특약으로 이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다만 이러한 의무가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특별 승계인이 이러한 의무를 면하고 싶어요. 그러면 위기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그 지역권이 있는 부분의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그 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214조인데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대표 문제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1번. 민법상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이지만 X예요. 자, 존속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최장기간이 30년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죠. 3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들 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등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기재하게 되고요.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물권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반환 청구권은 없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5번.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라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전세권은 일단 조문이 중요하거든요. 요 303조 1항은 전세권의 개념 내지 요건입니다. 일단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점유와 그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용익물권이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매권도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권의 개체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양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조를 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304조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취득하게 되고요. 이항,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상권, 임차권이 소멸되면 건물이 철거되고 그러면 전세권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306조입니다. 전세권도 일단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는데 특약으로 이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07조, 308조 읽어보시기 바라고 309조 전세권자는 스스로가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에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합니다. 누가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야 되니까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고요. 다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10조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지만 뭐는요?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점유권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가 나오는데 전세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어요. 특히 용법에 맞춰서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법정과 관련돼서 중요한 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첫째, 채장기간이 제한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 넘지 못합니다. 채당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고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이 보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채당기간이 보장되지 않지만 건물에 대한 전세권으로서 1년 미만을 약정하면 1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사망,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할 때에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상, 법정갱신이죠. 일단 법정갱신 요건인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6월부터 2월로 개정됐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6월부터 1월, 전세권도 6월부터 1월입니다. 자,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갱신제기돼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이 법정갱신은 뭐에 대해서만요? 건물에 관한 전세권자에게만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하게 되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12조 2조 증감증후권,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똑같죠. 자, 313조입니다.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1년, 2년 보장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314조죠.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전세권이 멸실되면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전세금이 감액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만 이러한 일부 목적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에게 고의과실로 일부가 멸실됐다면 그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금은 전세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충당할 수가 있겠죠. 충당하고 남는 게 있으면 반환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청구할 수가 있겠죠. 316조입니다. 자,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된 물건임을 전제한다는 말은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됐다면 유입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려면 독립된 물건, 부합되지 않아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전세권자에게 인정된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참 볼게요. 자,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때에는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전세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2항이죠.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데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전세권자의 소유인 경우고, 그 다음에 부속시킬 당시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는 거부하지 못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17조와 318조인데, 일단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먼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318조입니다. 가로도 읽어보면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교부함으로써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양변권을 소멸시켰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주의하실 것은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입니다. 자,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경매가 됐을 때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중요 판례에서 첫 번째, 전세금은 꼭 현실로 수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가 있고요. 2번, 전세권도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와 전세금 반환 채권자가 같아야 되고요. 만약에 제3자 명의 전세권 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다만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다시 말하면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 전세권자 명의로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인데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하면 돼요. 따라서 아직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아직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세권이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금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됐어요. 근데 만약에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뭐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해야 되냐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시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물상대입권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해야 된다는 말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함으로써 물상대입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를 말씀드렸죠.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우선 변제권은 긍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대표 문제입니다. 전세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무담보인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는 허용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과 전세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만약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다면 뭐밖에 없는 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2번이 답이네요.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으니까 2번,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된 경우에 설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의 지급은 동시 이행관계잖아요. 따라서 한번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먼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이행 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죠. 따라 이 사람은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지만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매 신청권은 없고요. 5번입니다. 자, 경매가 됐을 때 전세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늦다면 경매로 인해서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다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5번.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됐대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 그 경매 신청을 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더라도 전세권자 용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유치권입니다. 사례부터 먼저 보죠. 갑은 을에게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장독대를 깨고 마당에서 말리고 있던 임산과 녹용 등을 다 먹어치웠다. 갑은 너무 분하여 을에게를 쇠사슬로 묶어두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을은 개를 잡아먹든지 돌려주든지 맘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에게가 갑의 인삼과 녹용을 먹었다는 소문을 듣고서 을은 갑에게 장독대와 녹용값만 물고서 개의반환을 청구하였다죠. 일단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가요? 갑의 행위는 정당한가요? 일단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개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죠. 따라서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갑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개의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쇠사슬을 묶어두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정당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을이 갑에게 장독대와 녹용값만 물고두고서 개의반환을 청구하잖아요. 돌려줘야 하는가요? 자, 유치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경우는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갑은 임상값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으니까 녹용값만 주는 거니까 장독대와 녹용값만 주는 것이니까 전액 변제하지 않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자, 조문을 보는데 일단 유치권에서 유치권의 개념입니다. 자, 유치권의 개체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물건이기 때문에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타인의 소유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점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물론 이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치권을 이유로 유치물에 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죠. 자,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매매대금,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권리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전항의 경우는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자의 점유는 뭐 해야 됩니까? 적법해야 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불가분성 321조죠. 전액 변제받을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322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해서 직접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자, 법정 일고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치권은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간이 변제 충당권을 이유로 가질 수는 없고요. 법원에 청구해서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23조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의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 과실이 금전이 아니라면 경매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비 유익비를 또 지급할 수 있고 필요비 유익비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24조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장을 읽어볼게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죠. 그러면 유치권의 원칙적인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유치권을 이유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사망 1항과 2항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겠죠. 326조입니다.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 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327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28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죠? 소멸하게 됩니다. 자, 중요 판례가 나오는데 일단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에 대해서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경락인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을 이유로 경락인에 대해서 반환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경락인에게 직접 변제해달라고 뭐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특히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인 거죠.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갑은 을의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3년간 임차하여 왔다. 갑은 을과 협의하여 건물을 수리한 후 수리비 1천만 원은 임대차 종료 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을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및 수리비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법률관계로 옳지 않은 거죠. 일단 보증금 1억 원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리비 1천만 원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기억,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갑은 건물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1번, 건물 수리비 채권은 갑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임차인 을이 원래 목적적 계획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따라 지급번, 갑은 유치권자로서 건물을 거주하며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므로 1번, 유치권자가 종전대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것까지 많지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번은 X네. 미음번, 만약 을의 건물이 병에게 경락됐어요. 그러면 경락됐으면 병에게 대항함으로써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병에게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갑은 병을 상대로 지출한 수리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수리비 청구권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따라 리을 미음에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저당권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 A 토지와 병 소유 B 토지 2억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갑이 변제기에 이행하이 없어 을의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1억 5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공동저당인 거죠. 자, 1번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입니다. 자, 원래 동시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돼야 돼요. 따라서 A에서는 3분의 1, 5천만 원을 받고요. B에서는 3분의 2, 1억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요 공동저당 목적물 중에 물상보증인 소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요.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받고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A 토지는 채무자 소유니까 1억 원을 다 받아가게 되고요. 5천만 원 부족하죠? 병소의 B 토지에서는 5천만 원만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번 A 토지를 선배당 시죠. 자, A 토지를 선배당하면 20배당하면 전액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A에서 1억 원을 받게 되고요. B 토지를 선배당했어요. 자, 전액을 받아다니까 B 토지에서 1억 5천 다 받게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만약 B 토지가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은이죠.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자네, 그죠? 그러니까 요거죠. A 1억, B 5천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 아무튼 동시배당하면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조문인데 일단 356조는 저당권의 개념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다. 358조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근데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잖아요.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지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합된 물건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축된 부분이 부합이 됐다면 미등기 건물이든 무화 건물이든 따지지 않고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또 중축된 부분이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용 규정인데 저당권자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지만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다. 불가분성 인정되죠. 따라서 채무가 전액 변제될 때까지 저당권, 저당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고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나머지 규정은 흠의가 없죠. 물상대액권 인정이 되죠. 자, 356조입니다. 자,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면 같았다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해요. 따라서 만약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는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건물의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일괄 경매권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 소유가 아니라면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63조는 363조와 364조는 제3취득자 보호 문제죠. 2항부터. 자, 제3취득자,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스스로 경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63조 2항 경매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담보된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저당권은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큰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채권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는 거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제3취득자는 변제했다는 이유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67조 저당권자가 만약에 제3취득자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죠.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됐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부종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68조는 아까 사례하면서 했으니까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판례인데 설명드린 겁니다. 중축된 부분이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죠. 무조건이죠. 따라서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부합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므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부합된 중축 부분과 함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소유자여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누가 건물을 신축했든지 간에 저당권 설정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 설정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답번도 사례에서 뵀죠. 자, 공동 저당 목적물 중에 물상 보증의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시 배당 시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제368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하나요. 물상보증의 소유 부동산에서 경매 대가에 추가로 배당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갑이 또 빠지고 자꾸 갑이 빠지네, 그죠? 갑은 X 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우리 전세권을 취득하였고 그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자, 일단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갑의 저당권 소멸하고 병의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의뢰전세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매로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다만 유치권은 경매로부터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경매 신청 전에 지붕을 수리했고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정의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은 갑, 을, 병 세 사람의 권리는 소멸하고 정의 유치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거죠. 4번.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3번이네요. 정의 유치권을 제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가 답인 거예요. 조심할 것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일괄 경매 취득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누가 건물의 소유자여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여야 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건물을 축조했으나 경매 당시 제3자 그 건물을 소유한 때에는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이렇게 앞에가 자꾸 빠지죠.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기속되었다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하다. 맞습니다. 자,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또 제3자를 실질적 의미에서 채권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맞는 지문인 거죠. 3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행위입니다. 따라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4번과 5번입니다. 자, 무효인 등기는 유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그 효과가 소급하진 않고 제3자 권리는 침해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이전을 부기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인 거죠. 유용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무효인 등기를 이전 등기 받았다 그래서 유용이 아니라 단순히 이전 등기 받았다 그래서 양수인이 그 저당권을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취득하는 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등기를 재활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무효인 등기를 이전 등기 받았다 그래서 그 저당권을 이전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된 후 말소 등기 전에 그러면 채권이 소멸됐다면 저당권도 소멸됐기 때문에 이 등기는 뭐죠? 무효인 거죠.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무효인 등기를 이전받더라도 그 등기가 유효로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 저당권이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이고 유용하는 경우와 단순히 이전받는 경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인 거죠? 1번이 되네요. 그죠? 1번.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권법이 끝났고요. 물권법 끝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약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